1963년 뉴욕 센트럴파크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이 미술관은 전례 없는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파리 루브르에 있는 다빈치의 모나리자가 전시되었기 때문이죠. 모나리자의 첫 국외 반출인 만큼 많은 관객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도 모나리자를 전시한다고 홍보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하던 그림은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작품이었습니다. 원작인 다빈치의 모나리자 전시가 인기를 끌자 마침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모나리자의 패러디 작품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이죠. 이 그림의 이름은 12세의 모나리자,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품이었죠. 남미의 피카소, 행복의 예술가, 그리고 유명 그림을 패러디하는 화가로도 알려진 페르난도 보테로. 그런데 그의 그림을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여기도 그의 작품들은 모두 뚱뚱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보테로의 그림은 왜 뚱뚱한 사람밖에 없을까요? 금방이라도 날아가 버릴 듯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몸, 그에 비해 작은 손과 발. 그림 속 인물들은 현실의 비례를 따르지 않습니다. 소와 말, 심지어 과일과 악기도 뚱뚱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뚱뚱한 그림을 그린 건 아닙니다. 보테로는 1932년 남미에 있는 콜롬비아의 시골 도시 메데인에서 태어났는데요. 그곳은 미술관도 없고 정식 미술 교육을 받을 수도 없을 만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술에 대한 보테로의 열정은 남달랐죠. 그는 여느 집에나 있던 낡은 초상화집과 사파들을 보며 화가에 대한 꿈을 키웠습니다. 교과서의 그림들을 통해 회화에 대한 지식도 스스로 쌓아갔죠. 보테로는 책에 담긴 거장들의 그림을 보며 그들의 스타일을 따라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수많은 습작을 그렸고 어느샌가 그의 실력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죠. 심지어는 그린 그림들을 모아 도시의 작은 전시회를 열어 그림을 팔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역신문에 사파를 연재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보테로는 어릴 때부터 그림에 큰 재능을 보였죠. 그 시절 보테로가 그린 그림은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그림과는 사뭇 다릅니다. 뚱뚱한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았고 거장들을 통해 익힌 화풍이 그의 그림에 분명히 드러나 있죠. 19살이 된 보테로는 콜롬비아 살롱이라는 미술대회 출품에 2등상을 수상했습니다. 예술의 불모지에서 태어난 그는 이렇게 예술을 시작했죠. 보테로는 미술대회에서 수상하며 소정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이 상금으로 해외에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작은 마을을 떠나 더 넓은 시야를 갖기 위한 도전이었죠. 보테로는 이탈리아 피렌체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예술은 보테로에게 큰 영감이 되진 못했습니다. 보테로가 관심을 가지던 고전적 스타일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죠. 당시 피카소와 마티스 같은 스타일이 유행을 주도하고 있었고 보테로가 다니던 미술학교에서도 비슷한 스타일을 가르쳤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보테로는 미술관으로 눈을 돌립니다. 책에서만 보아오던 거장의 작품들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죠. 실제로 그는 학교보다 미술관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2년 후 보테로는 유럽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콜롬비아로 돌아왔습니다. 보테로는 유럽에서 보고 배워온 것들을 고향에 선보이고 싶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프라하에서 그린 그림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었는데요. 반응은 너무나도 냉담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작품에 관심을 주지 않았죠. 작품이 너무 고전적이고 학문적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보테로는 크게 좌절했습니다. 자신이 추구해온 예술 세계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반응이 얼마나 냉담했는지 작품이 하나도 팔리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그는 한동안 생계를 위해 그림 대신 자동차 타이어를 판매하기도 할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보테로는 힘든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그림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림 그리는 일을 쉬지 않았죠. 당시 남미의 화가들은 미국과 유럽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던 시기였습니다. 보테로도 미국의 그림을 선보이기 위해 워싱턴 DC로 이주했는데요. 미국에서 개최한 여러 전시들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작품이 팔려나갔고 워싱턴을 대표하는 신문에 소식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가 인기를 끈 이유는 그의 화풍이 변화했기 때문이었죠. 전시에는 보테로의 예술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바로 만돌린이 있는 정물입니다. 크고 육중한 악기의 몸체에 초라할 만큼 작은 울림구멍, 만돌린의 비례감을 과감히 변형해 표현한 작품이죠. 이런 표현은 평범한 악기에 독특한 감각을 부여합니다. 사람들은 보테로에게 왜 이렇게 뚱뚱한 형태로 그렸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는 뚱뚱한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고 말했죠.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보테로의 말도 거짓은 아니었죠. 현실을 그림으로 옮기는 수단의 하나로서 대상의 비율을 변형했을 뿐이고 실제 그의 관심은 대상의 볼륨감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무겁고 큰 부분과 가볍고 작은 부분의 대비로 대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죠. 그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뚱뚱함이 아닌 양감과 색채였습니다. 평면적인 캔버스 위에서 대상의 볼륨감을 표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실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그림을 그리던 당시 미국은 잭슨 폴록과 앤디 워홀의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었는데요. 보테로도 그들의 스타일을 자신의 작업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거칠고 즉흥적인 표현은 보테로의 그림과 맞지 않았죠. 거친 질감으로 인해 볼륨감이 무너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볼륨감을 되살리기 위해 과거 대가들의 기법으로 돌아왔습니다. 더욱 매끄럽게, 붓질이 거의 드러나지 않도록 표현법을 발전시켰습니다. 매끄러운 질감 표현과 단조로운 색감의 표현은 볼륨감을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보테로의 예술 세계가 완성됐다고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섬세한 붓터치와 함께 과하지 않게 정제된 색감, 그 안에서는 2차원 평면을 넘어선 부피가 느껴지죠. 보테로는 특유의 화법과 함께 자신만의 질감과 부피의 표현을 만들어갔습니다. 자신만의 화풍을 완성시킨 보테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볼륨감을 각종 명화에 적용시켰죠. 때문에 유명 그림 속 등장인물들이 뚱뚱하게 그려진 패러디 작품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패러디는 보테로가 꿈꿨던 철학을 내보이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익숙했던 얼굴들이 뚱뚱하게 변형되자 관객들은 친근감과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때문에 작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게 되죠. 그와 동시에 원작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유도하며 보테로가 명화에 가졌던 존경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철학 아래 보테로는 정말 다양한 명화들을 패러디했습니다. 이 작품은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을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원작은 정말 고요하고 숭고한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하지만 보테로의 패러디 작품은 우스꽝스럽게 커진 모자와 장난스럽게 V를 그리는 모습에 위트가 드러나고 있죠. 이 작품은 19세기의 화가 앵그르의 무아테시의 부인을 패러디한 작품입니다. 원작인 마담 무아테시에는 우아한 부인이 등장하는데요. 보테로의 작품에서는 남자로 등장해 꽉 끼는 원피스 위로 가슴털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죠. 이러한 우스꽝스러운 패러디는 당시 유럽 사회에 유행하던 팝아트의 흐름과 맞물리며 그의 작품을 더욱더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1963년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열린 모나리자 전시와 동시에 근처 뉴욕 현대미술관에서는 보테로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는데요. 패러디는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서 온 화가인 보테로에게 미국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관객들은 보테로의 재치와 그만의 표현력에 빠져들었고 이후 그의 작품은 유명세를 타게 되죠. 보테로는 90세를 앞둔 현재에도 끊임없이 작품 활동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고향을 사랑한 그는 자신의 작품 수백 점을 고향 박물관에 기증하기도 했죠. 그의 작품만이 가진 독특한 표현력과 재치 넘치는 그의 작품 소재 덕에 보테로는 현재까지도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예술은 오아시스가 되어야 한다. 삶의 고단함을 벗어날 수 있는 피난처여야 한다고 말한 보테로. 일평생을 바쳐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하고 지금까지 관객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보테로의 작품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느껴지시나요?